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취임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임기 초와 같은 70%를 상회하며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은 무엇이고 또 부족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에 고민정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여기까지 멀지 않더라고요. 뭐 걸어서도 한 10여 분이면 올 것 같은데요. 예, 저희도 가끔 산책을 하러 가는데 사실 TV에서 이 청와대 브리핑 있을 때 가끔 뵙는 것 빼고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뵈니까 훨씬 더 반갑습니다. 여기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한 14년 동안 했었던 것이 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진행을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뭐 집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친정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이제 1년 만에 이제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좀 익숙해지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끝날 때쯤 익숙해질 것 같아요. 늘 새롭고요. 늘 새로운 문제들이 터지곤 하고 하지만 그냥 하루하루 우직하게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돌이켜보니 그게 1년이나 됐더라고요. 청와대 부대변인의 삶, 뭐 일과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국민들이 이 부대변인의 삶은 어떨까 상당히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일단 저의 역할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데 일단 부대변인이기 때문에 대변인이 이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서포트를 하죠. 이제 대통령의 일정들을 다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 제가 대신하기도 하고 또 여사님 일정이 있을 때 제가 수행을 하고 물론 수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브리핑으로까지 연결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아나운서였었기 때문에 뭐 국빈 만찬이라든지 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만찬 혹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문재인 정부 1년을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국민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뭐 아침에는 또 언론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을 좀 돌아보면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1년 만에 가능한 일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다가 청와대에서 지난 1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사진들을 좀 보내온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취임식, 5월 10일 취임식. 지금 아마 영상이 이제 곧 나올 텐데 5월 10일, 딱 1년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순간을 저는 사실은 집에서 봤습니다. 바로 청와대로 들어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날 5월 9일 날 투표를 다 끝내고 당선됐다는 것이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봤습니다. 실감이 잘 안 났었고 진짜 해냈구나, 이루어졌구나라는 그런 벅찬 감동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요. 집에서 저 취임 장면, 선서하는 장면을 봤을 땐 사실은 좀 현실 감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계속 봤었던 그 사람이 아닌 것만 같고 멀리 있는 사람인 것만 같고 또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힘들었던 순간도 참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던 그날이었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부대변인으로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 만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처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이제 워낙 바쁘신 이제 그분께서 워낙 바쁘시니까 뭐 한 20-30분 정도 이야기하고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뭐 한 2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방송국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언론 상황 또 언론인들의 어떤 어려운 점들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으셨고 그리고 제가 그 블라인드 테스트로 입사를 한 첫 케이스였습니다. KBS에 있을 당시.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얼만큼 좋은지 혹은 나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예상하기로 앞으로
앞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네. 당신도 나와 함께 무엇을 할 것입니다라는 걸 제안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얘기는 진짜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던 것이 저로서는 이런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안 돼도 내가 인생을 걸었을 때 후회 없겠구나. 예. 정말 멋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라는 확신을 오히려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저는 더 확신에 찼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께 많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취임 선서를 하실 때. 그때 네. 약속을 했던 게 어떻게 지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늘 부족합니다. 저희 그 청와대 비서관 동에 그 사무실에 보면은 그 이제 하나의 액자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이제 걸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아주 짧은 단어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정책을 펴건 그리고 무엇을 대응을 하건 늘 가장 중심에는 시스템과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을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분들이 외쳤던 것은 상식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랬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래서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그러한 열망들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를 늘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취임식 당시에 기억나는 말이 대통합, 보수와 진보를 대통합하겠다 이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정도나 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진보와 보수의 대통합,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 최근에 나오는 여러 이제 국정 지지율 이런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금 현재 뭐 한 80% 정도 안팎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1년을 되돌이켜 봐도 70% 앞뒤로 이렇게 상회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통적인 보수층이라고 했었던 60대 이상에서도 지금 6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국민들 사이에서의 진보와 보수의 대통합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수치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다른 시선은 바로 이제 국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일 겁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그런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당과 당, 그리고 이 정부와 야당과의 관계,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는 결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그런 당과의 협치 그리고 협조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뭐 원내대표나 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가졌던 게 세 차례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님을 모셔서 단독 회동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까지 나와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정말 대통합의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볼 수 있구나라는 결과까지 나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을 한 이후에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를 향한 그런 외교적 어떤 노력들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국민으로서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간중간에 제가 돌발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80%가 넘기도 했고요, 최근에. 이렇게 70%가 넘고 80%가 넘는 이 지지율, 이런 문 대통령과 일하는 부대변인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두렵습니다.
늘상 올라갈 수만은 없거든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늘 내려오는 길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얼마나 잘 내려오느냐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80%의 지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20%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혹시나 내가 도취되는 것은 아닌가, 네. 그들의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가라는 걸 스스로 자꾸 이제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지지율을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은 좋지만 네. 부담감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두려움도 사실은 가끔씩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지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의 남북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처음에 올림픽에 참여하겠다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까지 관계가 진전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하거든요. 참 모든 일들이 참 글쎄요, 기적 같고 꿈만 같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지나온 1년을 이제 저도 여기 나온다고 해서 지난 1년을 쭉 훑어봤는데 훑어보다 보니 어찌 보면 이미 임기 초부터 큰 그림을 그리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쯤에 저희가 이제 독일에 가서 예. 퀘르버 재단의 초청으로 연설을 하셨는데 그때 베를린 구상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북한의 그 동계올림픽 예. 선수단이 초청 그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남북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도가 돼서 그 관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당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참 꿈만 같은 이야기들을 하셨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미사일 발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가 5월에 취임을 하고 뭐 열흘에 한 번인 적도 있었고요. 미사일 발사 실험이 한 10차례가량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혹시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어딘가 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바닥 민심에서는 많이 들끓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북한과 만날 수나 있을까? 예. 그리고 그것을 평화로 그리고 대화를 가지고 그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모두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냈고 예. 그리고 올림픽 때 이제 많은 외국 선수들이 특히나 이 한반도의 불안한 그런 안보 상황들 때문에 참가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기사들도 많았었는데 결국은 그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가운데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네. 초대를 받아서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정상급 외빈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결국은 대화로 한반도 내에서 평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그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계인들을 상대로 설득해낸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 판문점 선언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 들고요. 하지만 이제 그게 끝은 아닙니다. 예. 끝이라면 좀 털어버릴 수 있을 텐데 이제 사실은 첫 발을 내디딘 거거든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한미 정상회담 또 어제 이제 한일중 예. 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또 북미 회담도 남아 있고요. 풀어가야 될 중요한 사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첫 단추는 잘 채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계올림픽이 사실 이 한반도 해빙의 시작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평창올림픽. 그때 뭐 단일팀도 관심이 많았고 했는데 생각을 돌이켜보면 현송월 단장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현장에서의 김여정 부부장을 혹시 좀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데요. 그때 올림픽 때는 애석하게도 저는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단지 그 판문점 선언 했을 때 판문점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을 이제 곁에서 지켜봤지요. 근데 물론 뭐 사람을 한 번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밝은 사람이라는 인상이 제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참 꼼꼼하고 철저했다 이런 이야기 진짜 많았는데요. 만찬장 사회도 맡으셨잖아요. 여러 번 질문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가 어땠나 이거는 항상 궁금한 점입니다. 실제로 뭐 뒷이야기 같은 거 해주실 게 있을까요? 상당히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고요.
리셉션의 분위기라기보다는 잔치집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보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술잔도 주고받고 덕담도 주고받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런 격이 없는 자리를 갖곤 하는데 그런 모습이 그대로 연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국가들의 어떤 수행원들 혹은 정상 간의 대화는 늘상 그 통역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 했을 때 아 하고 바로 답이 와야 이게 뭔가 소통이 긴밀하게 되는데 한 번 통역을 거치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요. 그렇죠. 내가 말하는 그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상대방이 알아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은 그런 장벽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컸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 테이블을 넘나들면서 남이든 북이든 혹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던 게 우리가 하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술자리에 저희가 가면 보통 술을 주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가장 대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 보시느라 정신이 없으셔서 정확하게는 못 보셨겠지만 그래도 대강 그 술자리를 주도하시거나 김정은 위원장 혹은 문재인 대통령 누가 좀 많이 좀 주도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분 가운데 누가 더 주도했다 이거는 정말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대략 한 30-40명쯤 됐던 것 같은데 그들 가운데 제 눈에 계속 보였던 분들은 이제 정당 분들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과의 스킨십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거침없이 통성명도 하고 술도 건네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드셨겠네요, 그러면. 그랬겠죠. 알겠습니다. 사회 보느라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양냉면을 못 먹어본 게 계속 가슴에 한으로 남는데 글쎄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어서 욕심을 내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공기 이 방송도 TV 브라운관으로 봤을 때의 느낌과 직접 스튜디오에 왔을 때 그 공간감은 말할 수 없게 다르거든요. 그것을 내가 그 공기 하나 그리고 냄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목격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축복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돌발 질문일 수 있는데요. 계속 돌발 질문이시네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사실 그때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는지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는 그냥 일정 하나 끝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집에 가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네. 물론 뉴스를 통해서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는 알았지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라고 하면 청와대죠. 출근해서 그 현장에 가지 못했던 행정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전혀 여기와 무관한 정치와 무관한 곳에 있는 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점점 그 감동이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화제를 바꿔서요. 5.18 추념식 당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유족분들을 안아주시는 장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돌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돌발 행동을 대통령께서 많이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나리오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진심이 더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라는 것은 글쎄요, 이제 국민들이 보여주는 것만 해서 다 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려서 그리고 또 카메라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순간순간 포착해내는 것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가릴 수 있다고 해서 가려지는 거는 이제는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5.18 추념식에서 그분을 안아드렸을 때는 정말 진심으로 저분을 내가 한번 안아줘야 되겠다라는 그 공감대가 대통령께 생기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시나리오에도 없었던 행동을 하셨던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수행하는 사람들 특히 의전이나 예. 경호 쪽에서는 깜짝 놀라죠. 비상이죠. 예. 하지만 이제 그러한 대통령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예상을 합니다. 아, 이런 분들이 계시면 아, 이러한 것을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점점 대통령과 닮아가고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국정에 대한 철학, 국민에 대한 철학들을 많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런 상황이 펼쳐져도 네. 아, 깜짝 놀래고 비상이다 이게 아니라 뭐 그렇지 뭐 이러면서 또 대처하게 되고 예. 이게 반복이 됩니다. 지금 눈물을 훔치는 문 네. 대통령의 영상을 좀 보고 계신데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전날 보면 지금 이제 걸어가서 저렇게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실 텐데 네. 연설도 전날 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연설문을 직접 본인이 다 수정하시고 하는 게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비서들은 늘상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이 잠을 좀 많이 주무셨으면 건강을 좀 생각하셨으면 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연설문이 하나 나오면 그냥 그거를 그대로 하지 않으시고요. 계속 끝까지 이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본인의 의견을 또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모두 다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논의를 거쳐서 가장 좋은 안을 내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늘상 있기 때문에 연설문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대통령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연설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게 최종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설하시는 것을 봐야 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연설문 하나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하면 정말 일을 많이 하는 대통령으로 이제는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박 기자들도 일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부 대변인도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네. 대통령과 일하는 기분 어떠신지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나날들을 다 통틀어서 예.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상황실은 상황실대로 또 연설비서관실은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늘상 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청와대 내의 비서관동은 거의 뭐 밤낮 없이 늘상 이제 불이 켜져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근데 그렇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해내는 것은 이게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돈을 만들어내는 예. 이런 것이라면 글쎄요 그만큼의 사명감을 바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국민을 좀 더 잘 살게 하자는 그 목표이고요. 그 국민이라는 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 나 자신이 되기도 하고 내 아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부모님들은 뭐 온몸을 다 바치는 게 부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다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대통령님도 그렇고 여사님도 그렇고 두 분께서 그러한 직원들의 노고를 몰라주신다면 또 서운할 수도 있는데 늘상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차 반드시 쓰라고 늘상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연차를 쓰는 데 있어서 누구의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비서관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저도 이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보통 뭐 낮 시간에 학교 상담을 가야 된다거나 참관 수업을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윗사람의 허락을 받기가 참 민망하잖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 일단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넉넉하게 시간을 주시면서 얼른 가보라고 하고 오히려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저 이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시면서 당신은 아이를 챙기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걸 보면 그런 마음들이 오고 가다 보면 더 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이면 저희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방송이 나옵니다. 5시 반이 되면. 네. 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정시 퇴근하십시오. 그러면 물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퇴근을 못 하겠지만 그 방송이 나오면
이상하게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실제로 매주 수요일에는 퇴근 버스를 보면 이른 시각 6시 10분부터 첫 차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려들, 그런 것들 보면은 그래도 모르시진 않는구나, 계속 챙겨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또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부러운 부분이 분명히 저도 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이 시간에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목포에서. 그 세월호 가족을 초청해서 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화제가 됐고요. 사실 화제라는 표현은 그렇고 늘 가슴 아픈 흉터가 참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 세월호 가족분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그때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한 아버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하시면서 네. 이제 눈시울을 붉히셨는데요. 어찌 보면 참 어렵다면 글쎄요, 그동안은 어려웠겠죠. 예.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이곳에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통령을 만나볼 수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 들어왔다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도 저도 지금도 막 울컥하는데 그러한 유가족들을 보면서 왜 이런 분들을 그동안 위로하지 못했을까라는 죄송함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글쎄요, 아직도 다 사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6일에도 대통령께서 이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수습자들도 수습을 해야 되고요. 또 오늘 선체가 이제 직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 당연히 챙겨야 될 것이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슴 아픈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옆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도와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어루만져주고 그게 사실은 어떤 물질적 보상보다도 훨씬 더 큰 위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5.18 추념식 당시에도 그렇고요. 이 세월호 가족분들을 초청했을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진심으로 뭔가 같이 아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대통령이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모습 옆에서 보고 계실 때 좀 어떠신지 소감도 듣고 싶네요. 참 많이 배웁니다. 네. 글쎄요, 저도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이니까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치인이시니, 최고의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시면 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혹은 연출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저도 늘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카메라가 있든 없든 혹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곳이든 쏠리지 않는 곳이든 별로 구별하지 않고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진심이구나라는 걸 느끼고요.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제가 이제 회사에서 하던 버릇인데 사람의 성정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높은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면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참 사람을 중요시하는구나. 그리고 나보다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학습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텐데 하면서 나도 저런 부분들을 배워야지 하는 생각을 일정을 수행하다 보면 늘상 듭니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돌발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계례에서 보셨을 때 최대 강점과 최대 약점이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강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주 저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니 최대 약점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약점은 말씀이 많지 않다는 걸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거는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사람을 만들려면 그 사람에게 당근도 주고 좋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내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글쎄요, 그런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어떤 철학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보완해낼 수 있을까?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들지 네.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위기 자체가 아닙니다. 저희 이제 비서들의 분위기가. 그래서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막 대놓고 질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짜증을 낸다든지 이런 모습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실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책을 많이 읽지 못한다는 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얘기를 언뜻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예. 아, 이분은 책을 보면서 그러한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건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거는 뭐 사람 성향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예.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책을 통해 푸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뭐 칭찬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뭐 책을 통해서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예. 또 뭐 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그 고충들을 또 풀어놓기도 하시겠죠. 약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정말 많은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정말 마지막 많이 질문을 지났네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라니. 그 부대변인으로서 보통 브리핑을 하기 전에 단상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cm 좀 더 되는 것 같던데요. 올라가기 전에 그 단상에 오를 때 드는 생각, 물론 뭐 오늘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거 외에 혹시 그 외에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을 가감없이 진실되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지금까지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